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유통시장이라고 봐요. 이 코스피, 코스닥이 유통시장의 대표적인 예고, 여기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좀 성장한 회사들이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생산 시설도 있고 인원도 적당히 있고 비즈니스가 좀 정착된 회사들이 다 유통시장에 들어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습니다. 발행시장은 저희가 별로 안 친한데 발행시장이 보통 뭐 채권, 주식 같은 거를 말 그대로 발행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요 VC들이 보통 비상장 회사를 찾아가고 비상장 회사들이 대부분 주식을 발행을 해요. 또는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하면 VC들이 그거를 비상장 주식을 열심히 삽니다.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비상장 회사만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상장 회사도 발행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증권사나 뭐 이런 데도 다 발행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주식이나 채권을 말 그대로 발행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요게 여기서 열심히 회사를 키우고 발행을 한 다음에 어디로 넘기냐면 여기서 자금을 열심히 모집을 하고 회사를 쭉쭉쭉쭉 키워 나가요. 키운 다음에 이 회사를 이제 유통시장으로 넘기게 되는데 유통시장에 넘어오면 옛날에는 유통시장에 그 비상장 회사들의 주식도 유통시장에서 유통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름아름 유통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유통시장의 대표적인 예인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되게 정형화되고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들만 상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도 여기서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나 기준을 세우면서 여기는 정형화된,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도 여기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발행 시장에서 여기 유통시장으로 정형화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유통시장으로 넘어올 때 우량 기업이 넘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량 기업이 전혀 넘어오지 않고 예전부터 뭐 컬리는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뭐 옛날에 바이오 회사라든지 작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기업들이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이 코스피 코스닥이 레몬마켓이라는 걸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 레몬마켓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나무 위키 같은 데서 따온 건데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할 때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 나돌아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말합니다. 영어에서 레몬은 옛날에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폭스바겐의 비틀 차 중에서 1960년에 생산된 레몬색 차량에서만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팔 사람이 많이 팔겠죠, 중고차 시장에. 그때 1965년에 생산된 레몬색 비틀만 열심히 유통이 되다 보니까 요 레몬색을 가진 요 레몬을 결함 있는 중고차를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요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고차 시장이 가장 레몬마켓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냥 불량품만 돌아다닌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중고차 시장에 두 가지의 차량만 있습니다. 하나는 우량한 차량이에요. 4천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전혀 차량에 문제가 없고 좋아요. 품질이 좋은 차량이고 3천만 원짜리는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품질 오케이. 품질 노.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것도 사용자들이 알고는 있어요. 보니까 어떤 게 품질이 좋고 어떤 게 품질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 종류가 돌아다니고 둘 다 고를 확률이 50%대 5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비자는 50%,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한 3,500만원 정도 줘야지. 3,500만원 정도 주면 자 확률적으로 50대 50이니까 소비자는 3,500 들고 제 중고차 시장에 갑니다. 근데 소비자는 어떤 게 품질이 좋은 건지 어떤 게 품질이 안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게 판매자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오케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품질이 좋은 차인지 어떤 게 품질이 안 좋은 차인지 알죠. 그래서 얘는 품질이 좋은 차는 4천만 원에 팔고 싶고 품질이 좋지 않은 차는 3천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근데 구매자가 와가지고 3,500만 원 딸랑딸랑 들고 뭔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는 어떤 차량을 팔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4천만 원짜리 차량이 아닌 3천만 원짜리 차량을 팝니다. 그럼 구매자는 3,500만 원을 들고 와서 3천만 원짜리 차만 사게 되는 거예요. 판매자는 절대 4천만 원짜리를 팔지를 않죠. 그럼 이 시장에서는 어떤 거래만 일어나냐면 내가 가진 돈보다 더 저품질의 차량만 사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중고차 마켓이라고 하고, 이게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재화가 좋은 재화를 다 밀어내 버린다. 이런 시장이 중고차 시장인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발행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발행 시장이 대표적으로 VC, 그러니까 VC에서 투자를 한 회사들이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유통시장으로 넘겨버려. 왜냐하면 발행 시장에서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열심히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그게 유통되는 또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유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잘 안 되니까 코스피, 코스닥 같은 정형화되고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곳에 떠넘겨요. 그러면 거기서 자금을 회수하기가 엄청나게 쉽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VC나 아니면 비상장 회사들이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유통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VC들은 유통시장에 자기 주식을 내다 팔면서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를 하게 되고 비상장 회사들은 저기에 넘어가면서 새롭게 공모라는 걸 해요. 이전까지는 사모, 대부분 그냥 몇 개 회사에 사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걸 했는데 비상장 회사들이 유통시장 코스피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서는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여러 사람, 무작위로 여러 사람한테 자금을 모집하는 거를 공모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비상장 회사는 자금을 추가적으로 유치를 할 수가 있고 VC는 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타쌍피죠. 그래서 요 유통시장으로 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비상장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7년부터 대략 한 2022년 사이에 발행시장, 요 비상장 회사 쪽에서 굉장히 버블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위워크라는 회사도 50조를 인정을 받았어요. 기업 가치를 50조 원을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가 엄청난 적자 회사입니다. 적자를 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금 창구를 쓰려고 유통시장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을 모집하는 게 딱 막히고 대표이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 어떤 사건도 연루되면서 이게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가 바로 10조 원으로 급락합니다. 그러면서 VC가 투자했던 비상장 회사들이 버블이 꺼지려고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VC들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에 금리는 0%지 위험 자본을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금리가 그래도 3%, 4% 조달 금리가 이렇게 되면 위험 자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보통 6%, 7%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좀 갭이 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VC 쪽으로 많이 안 갖고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0%까지 가니까 0에서 6%, 7%는 크잖아요. 예금을 넣어봤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비상장 회사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VC들이. 그리고 유통시장도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뭐 할 거 없이 다 폭등했잖아요. 폭등하니까 신규 IPO, 신규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발행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버블을 일으킨 다음에 유통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공식처럼 된 거예요. 뭐 쿠팡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안 그래도 뭐 ROE라든지 퍼라든지 이런 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퍼가 우리나라는 대략 한 뭐 10배 정도 되는데 해외는 보통 15배에서 25배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25배. 근데 우리나라 10배밖에 유지가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이 유통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됐는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근데 이 발행시장에서 계속 어떤 약간 소위 말하는 약간 쓰레기 기업,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돈을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계속 유통시장으로 물밀듯이 몰려들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일반 투자자 중에서 중고차가 이게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사는 사람, 유통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까 3,500만 원을 들고 와서 3,000만 원짜리 차량을 사는 사람만 계속 남게 돼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짓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좀 손해보는 짓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도 언젠간 깨닫게 되겠죠. 깨닫게 되면서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점점 더 비활성화되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는 이 발행시장이 이렇게 나쁜 어떤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우량한 기업이에요. 정말 우량한 기업이고 여기서 이제 서서히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서 이제 자금을 차곡차곡 이렇게 받으면서 공장도 짓고 연구개발도 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한 번에 좀 퀀텀 점프하려고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유통시장에 넘어가면서 여기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정형화된 유통시장으로 넘어갈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돈을 조달하고 싶어 라고 넘어갑니다. 이때 이 퀀텀 점프, 엄청난 기업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될 때 그때 유통시장으로 싹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작업이 안 일어나고 그냥 진짜 계속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어떤 바이오 회사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많이 좀 안 좋은 걸 도입을 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뭐 테슬라 상장, 기술 특례 상장, 성장성 특례 상장, 뭐 유니콘 특례 상장 이런 게 있는데, 2020년에는 코스닥 65개 중에 40%가 특례 상장 기업이었고, 2021년은 75개 중에 36개가 특례 상장이었어요. 이 특례 상장이 뭐냐면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그러니까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그런 적자 기업이라도 시총 매출액, 뭐 PBR 이런 게 일정 수준이면 상장시켜주겠다. 기술 특례 상장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도 사업성 평가 대신에 기술 평가라고 거래소가 인정한 평가 기관 중에서 한 곳에서 A, 나머지에서 BBB 이상 받으면 상장시켜주겠다. 이게 바이오 회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고, 이거는 더 심해요. 증권사가 기술을 보장하고 추천하면 이거는 상장할 수 있고, 마지막에 생긴 게 유니콘 특례 상장인데 2020년 3월에 추가로 신설이 됐죠. 적자여도 시총이 5천억 이상이면 이거 평가를 받으면서 상장을 할 수 있다. 이게 기술이 이게 막 열린 게 뭐 보로노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이익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례 상장으로 계속 이게 레몬마켓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유통시장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계속 적자 회사들, 안 좋은 회사들만 넘어오는데, 그래서 열심히 추가 투자하면서 투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쑥 자라나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데, 전부 유통시장에 적자 기업만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 유통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자꾸 외면하고 떠나가고 저평가 당하고 이런 겁니다. 요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떤 나쁜 점이 있냐면, 정말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이 제때 못 받게 돼요. 이게 유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우량하고 좋은 회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계속 나쁜 회사만 자꾸 적체가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안 갖게 되고, 발행시장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투자를 받고 크게 자라야 되는 기업들이 그거를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저평가돼 있는데, 최근에 그 금투세 있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요게 또 도입이 되면 여기서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평가인데 사람들이 그나마 세금을 덜 내니까, 대주주만 내고 있고 일반 투자자는 안 내니까 그나마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세금을 20% 매긴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누가 활동을 하겠습니까? 다 미국 가버리지. 미국으로 강 건너 물 건너 가버리고, 일본으로 가버리고, 동남아, 성장성 좋은 동남아로 가지, 누가 우리나라에 남아서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떼가 버리면 복리라는 게 안 생깁니다. 복리라는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투자자들이 여기서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 유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발행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또 회사들이 적자 회사를 이제 상장을 시킬 때 DCF라는 거를 돌리거든요. 근데 DCF가 뭐냐면 이제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라고, 할인된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현금. 이게 제가 이 지금 태블릿으로 글자를 쓰고 있는데 원래 글씨를 잘 못 쓰고 태블릿으로 쓰니까 조금 더 힘드네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건데, 이게 기본 개념이 뭐냐면, 자, 어떤 회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산이 있고, 자산이 영업용 자산, 비영업용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영업자산과 요 부채를 봤을 때, 요거는 자,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회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비영업용 자산이라는 거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요게 없더라도 회사는 굴러가요. 그럼 이 회사가 매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리고 터미널. 첫 해에는 만약에 뭐 100억을 벌어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110억, 그 다음에 121억, 뭐 130 몇억, 이렇게 쪽쪽쪽 가고, 터미널 밸류는 뭐 예를 들어 한 15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회사는 매년 그냥 100억씩, 첫 해는 100억, 둘째는 110억, 셋째는 121억, 넷째는 130억, 다섯째는 뭐 140 몇억, 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변함없이 150억을 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회사가 요때 그러니까 내년 말에, 올해 말에 벌 돈, 그리고 내년 말에 벌 돈, 그 다음 해 말에 벌 돈,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지금 현재 가치로 만약에 가져온다면 얼마가 될까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 게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짜장면을 3,000원에 현실적으로 다시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지금 7,000원에 먹고 있지만 내년 되면 짜장면이 8,000원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 8,000 한 뭐 800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가 친구야 7,000원만 빌려줘, 내가 내년에 7,000원에 다시 갚을게 라고 하면 저희는 손해보는 거죠. 왜냐면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 내년 되면 내 돈 1,000원 더 보태야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얼마에 갚아야 돼요? 8,000원에 갚아야죠. 그 다음 해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7,000원, 지금의 7,000원이랑 생각해보면 내년에 8,000원이랑 똑같아요. 그럼 요 할인율을 쓰는 겁니다. 대충 한 대충 한 14% 정도 나오네요. 이 할인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회사들도 보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려면 요거를 할인율이라는 걸 써서 매년 버는 돈을 할인해서 가져와야 돼요. 지금 받으면 4년 뒤에 130억이면 지금 얼마지? 생각을 했을 때 뭐 대략 뭐 매년 10%로 할인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 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가져와서 당겨내는 게 요게 DCF라는 방법이고, 그러면 미래에 벌 돈을 열심히 다 합치면 영업 가치라는 게 나옵니다. 이 영업 가치가 있고요. 요 영업 가치에 아까 우리가 까먹고 있던 거 있죠. 비영업용 자산.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를 더해줘요. 이 회사는 가정을 어떤 걸 하냐면 앞으로는 비영업용 자산을 계속 취득하거나 이런 활동 없이 계속해서 영업만 할 건데 기존에 있던 비영업용 자산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업가치 더하기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 이렇게 더하면 이게 바로 기업가치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왜 말하고 있냐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의 어떤 기업 가치 같은 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보니까 첫 해는 한 50억을 벌고, 둘째는 60억, 세 번째는 70억, 80억, 90억 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업이 당장 내년 실적을 알 수가 없죠. 내년 실적도 알 수가 없는데 2년 뒤 실적은 알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뒤 실적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식을 무조건 성공해서 억만장자가 아니고, 이거는 워렌 버핏보다 부자여야 돼요. 워렌 버핏보다. 이 실적들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느 회사가 좋아지고 어느 회사가 안 좋아지고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정확하게 꿰뚫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억만장자 당연히 쉽게 되죠. 10조, 20조, 100조, 1000조 벌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근데 요 50억을 번다, 60억을 번다, 70억 번다, 이걸 누가 예상을 하냐면, 자, 어떤 회계사들이나 상장 주관사 뭐 이런 데서 이걸 예측을 해줘요. 그게 맞겠습니까? 절대 안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DCF라는 걸 써가지고 상장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맞지도 않는 숫자로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장을 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상장을 진행을 하냐면, 어떤 회사는 보니까 지금 당장에 과거에 마이너스 300억, 마이너스 200억, 지금 마이너스 100억이에요. 자, 이런데 1년 뒤, 2년 뒤에 뭔가 뭐 돌아설 것 같죠? 마이너스 한 50억일 것 같고, 마이너스 뭐 한 20억일 것 같고, 그 다음에 50억 벌고, 200억 벌고, 300억 벌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DCF를 돌리면
옛날에 막 적자가 나던 회사인데 이렇게 막 당겨오면 자, 미래에 버는 돈은 훨씬 많으니까 이게 회사가 플러스 가치가 나와버린다고, 기업 가치가. 근데 기업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상장할 때는 요 숫자를 좀 잘 만져요. 그래서 예쁘게 적자 폭을 줄이면서 마치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어떤 회사들이 많냐면, 자, 1년 차에는 다시 마이너스 100억이 되고 2년 차에는 공모 자금 들어왔으니까 더 펑펑 씁니다. 더 펑펑 쓰고 막 이렇게 펑펑 마이너스 몇백억씩 찍다가 상장 폐지 또는 매각, 이렇게 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옛날에 신약 바이오 한다는 회사들 우후죽순 상장을 했었죠.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성공한 회사가 몇 개나 있죠? 10개 상장하면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그 성공하는 회사들도 다 애로 기술 수출만 성공시키고 실제 신약은 개발한 다음에 이렇게 약을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폭을 줄여 나간다는 가정하에 DCF를 돌려서 상장을 시키는데, 이러한 짓도 다 유통시장에는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시장을 좀 이게 좀 아쉬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DCF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는 하는데, 이거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하냐면 독점 회사를 좋아합니다.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더 이상 없는 시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을 투자를 했는데, 자, 누가 애플을 지금 꺾겠어요? 삼성? 없어요. 안 돼. 애플을 꺾을 수 있는 회사는 향후 10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미 생태계를 다 구축을 했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놨고, 두 번째는 기기가 아주 많습니다. 뭐 에어팟, 아이패드, 아이폰, 맥 컴퓨터, 이제 워치까지, 애플 워치까지,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하나씩 더 추가해 나가겠죠. 그 모든 게 이 앱스토어 애플을 통해서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은 갑자기 워치만 그 삼성 갤럭시 워치로 바꾼다? 불가능하죠. 갑자기 컴퓨터만 뭘 한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 딱 묶여가지고 이제 독점 회사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애플이 만약에 여기서 아이폰 가격이 지금 한 150만 원 하는데 17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살까요? 다 사요. 180 하면 안 살까요? 사요. 200 하면 안 살까? 200 해도 삽니다. 250 하면 그래도 사요. 제가 아이패드를 살려고 좀 알아보니까 아이패드 하나가 막 제일 비싼 거는 300만 해요. 그래도 팔립니다.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이 생태계에 엮여있기 때문에. 그럼 버핏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DCF를 돌릴 때 0, 1, 2, 3, 4, 5, 자, 내년, 내후년, 3년 뒤, 4년 뒤, 5년 뒤도 예측을 하기 쉬워요. 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매년 팔리는 기기수가 있을 거고, 인구 증가, 그리고 신제품 출시 주기 등등 계산을 하면 이거는 거의 픽스돼 있는 거죠. 인구도 비슷하게 증가를 하고, 기기도 매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매년 신제품 하나씩 내고, 그리고 또 완전한 신제품 하나, 뭐 VR이라든지 뭐 아니면 애플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와주면 하나씩 생태계에 더 들어가니까, 버핏은 이런 거는 예측을 하기 쉽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렇게 독점 회사에는 DCF라는 게 먹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독점 회사가 사실 몇 개 없죠. 그런 회사들한테는 DCF를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그나마 DCF를 좀 쓰기가 쉬운 편이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거의 D램은 40% 이상 과점인데 거의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런 데는 사용하기 쉽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그런 거를 좀 사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DCF의 특성을 잘 봤을 때
지금 어떤 유통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발행시장에서 열심히 발행해서 IPO를 통해서 유통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회사들의 DCF를 쓴다는 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걸 적용을 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고, 제가 컬리라든지 뭐 다른 어떤 막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한 그런 회사들, 매년 적자가 일어나고 매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유통시장에 오는 걸 제가 극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통시장이 자꾸 레몬마켓화가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좋은 회사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레몬마켓화 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오늘은 그냥 판서하듯이 했는데, 조금 더 어떤 체계화된 강의나 뭐 이런 거는 또 나중에 다른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주기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를 좀 간단하게 개념 포함해 가지고 나중에 한 번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강의 같은 거는 뭐 제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말을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뭐랄까 좀 개념, 경영학적 개념, 경제학적 개념을 포함해서 제가 같이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공부를 하면서 듣기에는 뭐 적당한 수준, 그렇게 제가 한번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